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9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실장,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 결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민선 8기를 이끌 인천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7석, 더불어민주당 2석을 차지했고 강화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천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분석과 선거 결과에 따른 인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지금부터 6일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인천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김칭우 논설실장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정하게 투표율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겠는데요. 인천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50.9%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48.9%로 전국에서 14번째로 낮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선 지선 2002년 지선에서 39.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꾸준하게 투표율이 올랐거든요. 근데 4년 만에 투표율이 되레 6.4% 정도 감소를 했고요. 군구 단위로 보면 미추홀구가 44.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에 대선 주자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투표율은 60.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군구 최하위를 다퉜던 계양구가 이번 지선에서는 56.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같은 투표 결과는 대선 후 불과 52여일 뒤 치러진 데다가 대선에서 0.7%포인트라는 역대급 박빙의 승부를 벌여서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7번이나 투표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경선도 없었고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정책도 알 수 없는 선거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거대 양당 지지자 모두 내가 투표를 안 해도 될 정당이 되겠지, 내가 투표를 해도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정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칭우 논설실장님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 낮은 투표를 보였고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 것 같아 아쉽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도영 교수님은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대통령 허니문 기간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전체 선거 판도를 좌우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후 3개월 만에 치르는 선거인데다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한 22일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까지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을 선택하면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1.8%포인트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유정복 후보에게 7%포인트 차이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박남춘 후보의 현역 프리미엄 인물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김동연 당선인의 득표율과 지난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박 시장의 득표율이 김 당선인보다 한 3에서 4%가량 더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 인기 관리 좀 더 잘해서 그래서 지지율을 한 3에서 4%더 올렸었더라면은 경기도와 같이 초박빙 승부로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계양 을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의 시너지 효과도 거의 없었던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우세를 보였던 서구, 남동구 역시 약 2%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인천의 정치 지형이 일정 부분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천시장뿐만 아니라 부평,
계양구 외에 7개 지역의 기초단체장 수성에 실패하면서 인천 지역에서 완패, 주도권을 뺏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도현 교수님은 인천 민심이 정권 견제론보다 국정 안정론을 택하면서 주도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의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선 결과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됩니다. 김치구 논설시장님, 인천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고됩니까?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G타워에서 현판식을 개최를 했고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수위원장에 정유섭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유건홍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박병일 전 국회의원 보좌관, 대변인에는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배치를 했는데요. 유당선인은 평상시에도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시민을 위해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리를 주겠다고 인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면 보통 실무형인, 전문성 높은 실무형 인사를 배치를 했었고요. 올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수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박남춘 시장 당선인 시절에는 한 30여 명, 그리고 송영길 시장 때는 한 100여 명, 그리고 지난번 시장 당선 때는 유정복 시장이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았지만 이번에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20명의 인수위원회를 꾸렸다는 건 그만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당선인의 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정치인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실무형 인사들을 배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시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도현 교수님은 인천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전 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인천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선거 기간 내내 최대 현안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가장 먼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당선인은 사자 협의체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사자 합의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기초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한편 박 시장이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음카드 역시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선인이 이음카드 운영 방식을 재고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재물포 르네상스, 이 당선인의 1호 공약인데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부 소유의 인천 내양 부지를 찾아오는 행정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인천 내양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5조 원대 규모의 특별 회계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등 인천 시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뜨거운 현안이자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이 변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다가올 민선 8기의 큰 과제 역시 수도권 매립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과제가 아무래도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당선인은 임기 중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과연 논란이 됐던 사자 합의에 담긴 수도권 매립지 연장 조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자 합의를 이끌어냈던 유당선인이 이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자 합의를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인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사자 합의를 통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적 시간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땅이 없고요. 또 결국에는 인천 아니면은 경기에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최악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연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당선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GTX D노선을 Y자 노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김부선으로 전락한 GTX D노선을 영종, 청라와 검단을 잇는 인천 서북부권의 교통 인프라 및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명실상부한 광역급행철도로 만드는데
하는데 많은 노력과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인천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더불어 GTX-D Y자 노선의 해결도 민선 8기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치구 논설실장님이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거로 먼저 보십니까? 네, 저는 해법은 지방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정복 당선인이 제물포 르네상스를 포함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과 뉴 홍콩시티 조성 등을 통해서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고요. 또 미래산업 육성 등을 통한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 도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해수부 소유 내양 일대에 182만 평방미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역사, 문화, 해양관광, 레저 중심의 하버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유 당선인은 해양수산부의 빅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해수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내양 땅을 확보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인천시 자산과 교환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의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장 선거가 한창인 상황에서 해수부가 인천항의 근간이자 물동량 창출로 인천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인천시장 배후단지 개발을 건설 대기업에 넘기는 이른바 항만민영안을 끝내 단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장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94만 평방미터에 이어서 1-1단계 3구역, 1-2단계 94만 평방미터마저 건설 대기업의 개발권이 넘어갔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서는 인천 항만공사가 추진하던 스마트 오토밸리도 일정 기간 좌초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정하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절차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박남춘 시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함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했는데요. 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중심을 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제물포 르네상스와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도 제가 볼 때 지방공사화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의 지방공사로 하고 인천 항만공사도 인천시 산하의 지방공사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해결하는데 칼자를 쥐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민선 8기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국가공기업의 인천시 지방공사화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치구 논설실장님 역시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더불어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의 실현, 다시 말해 내양 18부도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강화를 제한 모든 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평과 계양, 강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7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크게 변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치구 논설실장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계를 4년 전, 5년 전으로 돌려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3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치렀고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선거를 치른 후에 지방선거를 치렀고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로 중앙정부의 지원, 대통령의 임기가 오히려 1년이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및 총선 등 전국적인 선거와 지방선동을 연동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대급 치열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양당 지지자들은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투표를 하지 않은 포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지 세대인 40대, 50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을 것 같고요. 대선의 결과이지 인천 지역 민심의 결과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보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더 큰 표차가 발생한 건 아무래도 4년간 절치부심한 유정복 당선인의 절박감이 4년간 소통 부재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남춘 시장보다 더 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치구 논설실장님은 민심의 결과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대선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기초대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게 된 배경, 이도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도 있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국식화한 이슈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 흐름을 이겨내고 지지층을 결집해서 반전의 계기로 삼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위 젖잘싸라고 말은 있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식의 반성, 자숙 없는 선거 전략, 검수완박이라든지 민생과 동떨어진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가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재명 의원의 개항을 출마는 다소 성급하지 않았나. 이번 선거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역시 명분 없는 마찬가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투표소에 나오지 않았고 이는 결국 투표율 저조로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 81.5%로 최고 투표율을 보였던 광주가 이번에는 37.7%로 최저 투표율, 최고 꼭대기에서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지층까지 제대로 결집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예견된 패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도 대선에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행보에 실망한 지지층이 집결하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인천시의회 의원 구성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의회 40석 중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26석, 더불어민주당이 14석을 확보하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또한 정의당 등 제3당 무소속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런 점들이 인천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김치훈 논설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제3 세력이 아예 전멸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시의회 비례대표에서 득표율 4.2.9%의 득표율로 5% 이상이 돼야지 비례대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비례대표까지 배출하지 못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원내 정당인 진보당이 전국에서 20명이 당선된 거에 비해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9명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에서는 김종호 동구의회 의원 당선자가 유일할 정도로 제3세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시의원 당선인을 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됐던 괴영구가 4석을 전부 싹쓸이한 반면에 부평이나 서구 쪽에서만 그 시의원이 배출이 됐고요. 이쪽 남쪽으로 보면 남동구에서만 유일하게 한 명이 배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가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이 5명에 불과한 거고요. 대부분 8대 의원들이 지난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동구 지역구에 허식 당선인이 유일하게 재선 선거구가 됐습니다.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면 2년간 의회를 이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등 원구성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장이 배출이 되는데 재선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하고 이번 전체로 봤을 땐 초선 의원이 87.5%에 보다 보니까 누가 의장이 될지가 벌써부터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허식 의원이 당선이 되면 유정복 당선인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특이한 이력이 있어서 제대로 견제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낳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계양을 국회 보궐선거도 있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출마를 했고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이재명 당선인이 인천 지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의 개양 출마는 인천에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의 접전을 벌였었던 만큼 논란을 많이 가져왔던 출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개표 결과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이재명 의원이 10%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가 정통적인 민주당 텃밭, 강세 지형을 고려할 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대선보다 3%포인트 정도의 득표를 더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권 후보였고 전국적 유명 인사치곤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재명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은 분당갑에서 지난 대선 대비 8%포인트나 더 득표를 했습니다. 당선은 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 비대위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원내 진입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위상,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인천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 분란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전당대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내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됐지만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고 인천에서는 민주당의 입지를 회복하기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 2년 뒤인 2024년에는 22대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치구 논설시장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까요? 예상하십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국민의 힘으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1위와 2위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0.73%에 불과한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득표 집계 방식을 바꿔서 이번 대선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였다고 가정을 하면 전국에 있는 253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133석, 민주당이 120석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기준대로 한다면 총선에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5석, 민주당이 8석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계양과 부평에서 4석,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의힘 9석 해서 4대 9로 다시 역전은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서구와 남동구 등지에 변화가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지방선거로 기준으로 할 때는 민주당이 패배를 하는, 민주당이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있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와 유사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과 함께, 그리고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정치개혁 적임자를 대표로 선출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 같은 되풀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 결과를 살펴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이번 선거가 2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오늘 분석하십니까? 2년 뒤에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년 뒤 총선 역시 이번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024년 4월이면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이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선출된 단체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길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불협화음,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정 수행 지지도를 50% 이상 유지를 한다면은 이번 지방선거와 비슷한 양상, 국정 안정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헛발질, 실정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에 대한 실망감이 표시로 작용해서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지지도가 다음 총선 향방을 가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함께 향후 선거 결과가 인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와는 판세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자들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들은 인천의 쇄신을 기대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내에 내걸었던 공약을 실천하고 시민과 활발한 소통이 실현되는 민선 8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사진단 이슈 터치는 김치구 논설실장, 이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인자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